지금 몇 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새벽 2시, 3시쯤 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어느 양반가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을 겁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비가 내리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오래된 기와집 안주인 김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로 72. 평생을 이 집 안주인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고 가문을 자랑으로 여기며 며느리에게도 하인에게도 늘 엄했던 분이었습니다. 임종자리에 아들 도윤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김씨 부인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빗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한복 몇 벌, 낡은 빗, 깨진 청자 찻잔 하나. 평생을 쓴 것들이었지만 딱히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분이셨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가장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고 낡은 상자였습니다. 나무가 군데군데 검게 변해 있었고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물쇠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것을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물쇠를 찾아야 했습니다. 온 방 안을 뒤진 끝에 어머니가 늘 몸에 지니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몸에 지닐 만큼 소중히 여기면서도 열지는 않았다는 것이 도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딱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 도윤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종이가 워낙 낡아서 조금만 세게 잡아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단 한 줄. 어머님께. 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0해가 넘은 아내 소연의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글씨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 소연이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다니. 게다가 어머니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열지도 않은 채로. 도윤은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도윤은 오래전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매화가 막 피기 시작하던 날이었는데 소연은 가마에서 내리면서 고개를 잔뜩 숙이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어딘가 맑은 구석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도윤은 혼례 전 딱 한 번 소연을 보았는데 그 눈이 맑고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대신 듣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도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김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이 집에 들어와 제대로 하겠느냐. 첫날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고 시아버지 약을 따리고 바느질을 하고 제사 준비를 하고 다시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일을 해도 칭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느질이 뭐냐? 약 온도가 왜 이래? 밥 한 번 제대로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매일 무언가 흠이 잡혔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소연을 외롭게 했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저녁 늦게 마루 끝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도윤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려다 그냥 방으로 들어간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친정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병이 깊어졌고 약값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종 복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밤마다 바느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잠든 뒤에도 등잔불 하나 켜놓고 손이 부르트도록 바느질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모은 돈을 복단을 통해 친정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복단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소연의 눈을 보면 그냥 모른 척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 부인이 복단을 불렀습니다. 소연이 돈을 어디다 보내는 것이냐. 복단은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단이 장에 다녀올 때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것을.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단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약값이 없어서 소연이 밤마다 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아 보낸 것이라고.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소연은 시어머니 앞에 불려갔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이 집 사람인 것이다. 친정은 친정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무슨 돈을 빼돌리느냐. 친정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번 것입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번 것이라니. 이 집 며느리가 밤마다 바느질품을 팔았다는 것이냐. 그 꼴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 집 채통이 어찌 되는 것이냐. 그 말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벽이 생겼습니다. 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상도 차리고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부터 소연의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얼굴이 점점 파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복단이 걱정하면 오래된 기침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김씨 부인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먼저 걱정의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을 때 소연의 상태는 이미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소연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정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살아서 좋았어요. 당신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의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새벽.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복단이 나중에 도윤에게 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눈을 감기 하루 전날 밤 복단을 불렀다고 합니다. 부탁이 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쓴 편지가 있어요. 제가 떠난 뒤에 꼭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어머님이 직접 받으실 수 있도록. 복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세상을 떠난 날 복단은 편지를 가지고 김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소연아 씨가 마님께 남긴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단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문이 열리고 김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를 그 안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복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세상을 떠난 뒤 김씨 부인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복단은 알았습니다. 아침상에 조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제삿날이 아닌데도 소연이 즐겨 먹던 나물이 상에 올랐습니다. 소연이 쓰던 방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소는 직접 했습니다. 가끔 복단이 그 방 앞을 지나가면 안에서 김씨 부인이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복단은 몇 번이나 여쭤보려 했습니다. 마님, 소연아 씨 편지를 아직 안 읽으셨습니까? 하지만 말을 꺼낼 때마다 김씨 부인의 얼굴에 무언가 굳어버리는 것 같아서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새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집은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도 김씨 부인은 소연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그분이 눈을 감는 날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단은 도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발견한 날 밤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읽지 않으시는지. 복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우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복단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너무 미안하셔서 차마 읽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씨가 어떤 말을 썼는지 마님은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원망의 말이 담겨 있다면 그나마 괜찮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원망이 아니라면 그것이 더 무서우셨던 게지요. 빗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린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께. 소연의 글씨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뒤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고 나면 다시는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면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이 집에 들어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늘 불안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엄하셨던 것 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엄함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무심하게 던지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느질일로 어머님께 크게 혼났던 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울었습니다. 도련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는데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밤 어머님이 부엌에서 제 방 쪽을 한번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복단한테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시는 분. 한 번도 고생했다,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신 것을. 제가 기침이 심했던 날 밤 생강을 다려서 방 앞에 놓고 가셨다는 것을. 복단이 말해줬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주신 것. 도련님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집 밥을 먹고 이 집 마당을 걷고 이 집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 전부 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어머님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소연 올림. 도윤은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단이 옆에 있었습니다. 마님도 읽고 싶으셨을 겁니다. 복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안하셔서 차마 읽지 못하셨던 게지요. 읽고 나면 용서받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도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도유는 일어나 어머니의 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등잔불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앉아 도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마당을 바라보던 창문.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혼자 앉아 있었던 방. 두 사람이 평생 전하지 못한 마음이 이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유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소연의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이 편지를 열지 못한 이유도 어쩌면 그것이 가장 솔직한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미안해서 차마 읽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하게 주무세요.